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오연지 중 5번째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다룰 텐데요. 병약한 몸이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실히 치세를 이끈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로마인 이야기에서 오연지에 대한 이야기는 국원 현재 세기에서 시작합니다. 첫 단추는 네르바 황제인데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까지 이어지죠. 마지막 5번째 오연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1권 종말의 시작에서 다뤄지고요. 그러면 중간의 10권은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로마의 가도, 다리,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사진과 도표로 제시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9권과 11권 사이의 시간 간격 때문인지 9권에서 저자가 평한 안토니누스 피우스에 대한 뉘앙스와 11권에서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9권에서는 안토니누스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면 11권에서는 부정적인 기조가 흐를 정도로 말이죠. 바뀐 온도로 적장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왜 그랬을까 추측해보면 저자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다루며 이전 황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기존의 체제 속에서 성실하게 책무를 감당했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토록 산적한 난제들이 쉴 새 없이 들이닥쳤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르쿠스가 마주한 난제가 무엇이었는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제 마르쿠스가 직면한 숱한 난제란 것을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천재지변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둘째,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다스린 23년 동안에도 문제의식이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 셋째, 마르쿠스가 차기 황제로 지명된 뒤 40세까지 지방에서 실제 체험을 쌓았다면 사후이라도 다른 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전략과 전술상의 문제. 넷째, 시대의 변화. 독자들은 이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기 바란다. 마르쿠스는 누구보다 철학과 사색을 즐겼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제국을 통치하는 자리보다 후진을 양성하며 연구하는 교수직이 훨씬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질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쌓아야 하죠. 하지만 마르쿠스에겐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현지 사정에 밟지 않은 어리숙한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마르쿠스보다 이전 황제인 안토니누스에게 의문을 갖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을 제시하고 싶다. 그 의문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위에 앉아있었던 23년 동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행동 반경은 로마와 나폴리 주변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둘째, 이 23년은 차기 황제 마르쿠스에게는 17세부터 40세까지에 해당한다. 왜 안토니누스는 이 한창 나이의 마르쿠스를 곁에 붙잡아 둔 채 제국의 속죄를 체험시키지 않았을까? 셋째, 17세부터 40세까지는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좋은 이 시기에 마르쿠스 자신이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체험을 쌓을 기회를 달라고 황제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을까?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후세가 오연지 시대라고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 시대는 서기 96년부터 180년까지 약 1세기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5 황제가 다스린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로마인과 그리스인은 모두 그 100년을 황금시대라고 불렀고요.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 역시 로마 제국 쇠망사를 펴내면서 제1장부터 3장까지 재정을 총괄한 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고 아들 콤모두스가 즉위한 180년을 기점으로 로마의 쇠퇴와 멸망을 본격적으로 서술합니다. 즉 로마 제국의 쇠망은 오연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기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이 역사관의 큰 줄기는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쇠퇴와 멸망으로 치달은 요인을 오연지에서 찾으려는 신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료가 가장 적었던 안토니누스 시대를 질서 있는 평원으로 평가하며 너무 좋은 시절이라 쓸 내용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배부른 한탄만 할 뿐이었죠. 국경밖 야만족과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가 재정도 건전하여 세수가 넘쳤으며 로마 제국의 핵인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했던 안토니누스의 치세 시기. 그런데 왜 마르쿠스 이후 로마 제국은 급격히 쇠퇴를 맞이했을까요? 역사라는 게 여러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예단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지만 안토니누스의 치세 시절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저자의 시선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군가의 온전한 책임으로 짐지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또 다른 인격체로서 운의 요소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인간사의 다층적 결과물이니까요. 더군다나 로마는 이미 거대해진 제국이 겪는 필연적인 내장 비만을 안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만 느낄 수 있는 균열을 황제와 엘리트 지식인들이 통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부 구조의 신음과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삐그덕거리는 로마 제국의 전조 현상을 책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리메스가 뚫렸다는 소식이 제국 서방으로 파도처럼 퍼져갔다. 리메스는 구체적으로는 방벽이지만 방위체제와 나아가서는 안전보장까지 의미하는 라틴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보관계 잡지의 이름도 리메스다. 이 리메스가 무려 270년 만에 뚫린 것이다. 로마인이 충격을 받은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간단히 뚫렸을까? 첫째, 로마 영토를 침범하는 게르마니는 가족까지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170년에는 전투원인 남자들만 쳐들어왔고 게다가 모두 기병이었다. 둘째, 로마군 기병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유지 보수가 충분히 되어 있는 로마 가도를 따라서 가기를 좋아하지만 미개한 게르만족은 사냐를 질주하는 데 익숙해서 로마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일시적이나마 리메스가 뚫린 것은 로마인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만족은 도나우강에서 저지당하고 로마 제국 내부는 어디든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오랫동안 라인강과 도나우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로마인에게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는 방벽이었다. 꼼꼼한 설계와 심혈을 기울인 건축물이라 해도 끊임없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300년 동안 견고했던 리메스가 뚫렸다는 건 그만큼 소홀히 여겼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마르쿠스가 하드리아누스처럼 제국 시차를 감행했다면 그 지역 일대를 살펴보면서 게르만족의 문화와 풍습, 전술 등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재차 반복하지만 17세부터 40세까지 수도 로마에만 머물렀던 것이 그에게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23년이나 세월 동안 방위선 시찰을 비롯해 제국 전역을 두루 살피는 견문도 필요했으나 밖에 나가 현지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본 경험이 없었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해결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군대를 편성하여 리메스에 배치하긴 했지만 제국 방위선의 침략은 갈리아 지방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프리카 동방 등에서도 쉴 새 없이 몰아친 탓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동황제로 국정을 이끌었던 루키우스가 병사하고 로마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오랜만에 파르티아까지 군대를 일으켰으며 시리아 속주 총독이었던 카시우스가 마르쿠스가 병사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받은 뒤 반란을 주동하는 등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수많은 부족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마르쿠스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도저히 전선에서 지휘를 할 수 없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끝까지 전장을 지키며 병사들의 신임을 얻었는데요. 이러한 불굴의 의지가 그를 오연제로 추앙받게 만든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그의 진지한 생활 방식과 강한 책임감을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도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우선 그 자신이 건강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가 제위에 있는 동안 거의 줄곧 어려운 문제들이 연달아 그를 덮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에게 더욱 깊은 경의를 품고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황제로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모두 새롭고 어려운 과제뿐이었다. 그래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병약한 몸으로 59세까지 버틸 수 있었듯이 로마 제국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인생이라는 게 죽어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폭풍처럼 발생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마르쿠스가 동막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순행을 떠납니다. 이때 마르쿠스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맞닥뜨리는데요. 철학과 사색을 좋아했던 그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심포지움을 열어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짠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볼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무려 47세가 될 때까지 본국 이탈리아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40대 후반에야 비로소 자기 속주를 보았지만 그것도 강 방위선이 있는 북쪽뿐이었다. 제국의 동쪽과 남쪽에는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배를 타고 갈 때는 에게가 그 이름대로 다도해라는 데 감명을 받은 게 분명하다.
이탈리아의 로마가 제국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의 중심이라면 그리스의 아테네는 지성의 고향이었다. 철학은 이곳 아테네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다. 스토아 학파에 심취해 있던 마르쿠스는 성지를 찾는 순례자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테네에서 황제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헤로디아스 아티쿠스였다. 당대 최고의 학자, 최고의 교양인, 최고의 부자, 게다가 시민의 의무인 공직도 집정관까지 지낸 인물. 마르쿠스의 체류는 황제의 임무와 철학자의 즐거움으로 양분되었다. 마르쿠스는 인생에서 이렇게 짧은 행복을 느낀 뒤 병약한 몸이 한계에 다다라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로마는 마르쿠스의 아들 콤모두스가 재위에 오른 시점부터 급격한 쇠락을 맞이하고요. 황제로서 호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병약한 몸으로 전장의 병사들과 끝까지 동고동락하며 일원이 되었던 인물. 그는 죽어서 본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철학과 사색을 마음껏 즐겼을까요? 오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